34번부터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본의 크기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허용 오차가 얼마다, 이를 넘지 않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용 오차라는 건 오차 한계예요.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면 세타 해설 기준으로 좌우에 오차 한계를 더하고 빼잖아요. 이 오차 한계를 허용 오차, 오차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정해주는 오차 한계가 있다면 이를 넘지 않아야 세타를 추정할 때 더욱더 정교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넘지 않는다. 그러면 34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느 은행의 관리자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평균 나이를 양측 구간 추정하려고 한다. 구간 추정은 단측이 없습니다. 무조건 양측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러한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모 표준 편차가 5.2이고 그러면 시그마는 5.2, 추정치의 허용 오차가 6개월을 넘지 않게 추정하고 싶다면 이때 5.2가 나이예요. 그러니까 6개월도 2분의 1 연도로 하는 게 일관성이 있겠죠. 이제 90% 실내 구간을 구한다는 상황 안에서 표본의 크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90%예요. 확률값 0.05에 상응하는 Z값이 필요한 거죠. 1.645인가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2. 이 값이 허용한 게 허용 오차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식을 잘 세우셨습니다. 이제 루트 n을 계산하기 위해서 1.645 곱하기 5.2 분모에 0.5 넣고요. 루트 n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 거죠. 계산기 이용하시고 제곱하십시오. 그러면 292.7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293명 이상이면 되겠다. 당연히 이상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3번도 답이 되지만 1번, 2번도 답이 됩니다. 이 경우는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답을 물어보는 거니까 3번이다 라고 하고 문제 풀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설을 보니 제 풀이랑 좀 다르게 추정 공식에 넣어서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저는 공식보다 평소에 실내 구간 구했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용해서 자리를 바꾸어서 n의 값을 구하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쉬우세요? 마지막으로 표본의 크기는 293명이 필요하다니까 가장 가까운 293명으로 답을 체크하고 다음 문제 풀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5번도 표본의 크기인데요. 이번 문제는 최소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가이네요. 앞서 제가 최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죠. A공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추정하고자 한다. 95% 신뢰 수준에서 추정 오차가 10만 원 이내가 되도록 하자면 역시 신뢰 구간 안에서 그들의 추정 오차는 10만 원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모 표준 편차가 50만 원으로 제공이 되었고요. 그러면 Z값을 이용해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0 작거나 같다 10. 이제 양변을 정리해서 제곱한 뒤 n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공식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저처럼 실내 구간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유도해서 n을 구하는 게 효과적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답은 97명 이상이면 되겠다. 36번입니다. 설문을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95% 신뢰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최소 몇 명 정도를 표집해야 하는가? 이번에는 비율이고요. 피햇을 기준으로 0.05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0.05는 Z 1.96의 루트 n분의 루트 p햇 1-p햇. 그런데 p햇이 없어요. 이때 2분의 1을 넣어라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1.96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1 루트 n분의 1을 좌우 자리 바꾸어서 최종적으로 n을 계산하면 19.6의 제곱 384.16. 앞서 문제를 풀었던 걸 유지한다면 385명 이상이에요 라고 할 텐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400을 체크하고 400명 이상이 되겠구나 하고 답을 확정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7번입니다. 모비율의 추정에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금 문제를 풀었죠. 그 풀이를 기억하면서 하나씩 볼까요? 1번 오차 한계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한다. 잠시요. 이상이 되도록이에요? 이하가 되도록이에요? 이하가 되도록이죠. 우리는 오차 한계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냐하면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건 이 구간 어딘가에 모수 세타가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을 점점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더 줄이고 작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모수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오차 한계를 일정한 크기 이하로 줄여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표본수는 실내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실내 수준이란 0.95, 0.99와 같이 95%, 99%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이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Z값이라도 0.95라면 1.96이고 0.99면 2.58 곱해지는 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실내 구간도 달라지고 표본의 수도 달라지겠죠. 3번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모듈 P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P를 2분의 1로 가정하고 표본의 크기를 정한다. 앞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마지막으로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수록 표본의 수는 줄어든다. 무슨 말일까요? 오차 한계가 커진다는 건 위로 올라가서 이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라는 것과 표본의 수는 무슨 관계지? 예를 들어서 Z분포하에서 모평균을 추정해 봅시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고정이고 1.96도 고정이죠. 그런데 이 값을 크게 하고 싶어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표본의 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37번의 답은 1번이지만 2번, 3번, 4번은 너무나 중요한 정보라서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확인해 보고요. 해설입니다. 모듈의 추정에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오차 한계가 일정 크기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한다. 그런데 이 조건은 모듈의 추정뿐 아니라 어떠한 모수를 추정하더라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 외에 실내 수준이 달라지면 Z값 등의 값이 달라지고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수록 표본의 수는 줄어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전체 값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고정된 값 외에 n의 값을 줄이면 전체 값은 커지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수록 표본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 모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P를 2분의 1로 가정하고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38번입니다. 어느 이동통신 회사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자사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년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0.04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년도 선호도에 대한 추정을 95%로 진행하면서 오차 한계를 0.04 이내로 하고 싶어요. 표본의 크기는 몇 개이면 좋을까요? 주어진 문제에는 정보가 많은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선호도가 0.04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차 한계가 0.04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주어진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은 선호도가 0.4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차 한계가 0.04 이내이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실내 구간 구할 때 계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P해 자리에 0.4, Z값으로는 1.96, 0.04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식 잘 세워지지요. 이제 n을 이동하고 계산을 한 결과 576.24가 확인이 되고 최소 577개여야 되는구나. 3번이 답이다. 유사한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계십니다. 39번 문제도 비율에 대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려고 하고 이 비율에 대한 추정량의 오차가 0.02 미만일 확률이 최소 95%가 되기를 원할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 n을 구하는 식은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오차 한계가 0.02인 거고 95% 실내 구간 하에서 진행하려나 보다 이렇게 읽히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이는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단 P햇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0.05를 선택해야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1.96 루트 2분의 곱하기 2분의 곱하기 n분의 1이죠. n 자리 옮기고 따라서 식은 4분의 1에 뭐의 제곱이 보여야 되는데요. 1번만 그렇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문제보다 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훨씬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때 표본의 크기는 제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P햇이 없을 때는 2분의 1을 이용한다. 그 결과 제곱이라서 4분의 1이 보였던 거죠. 39번 문제 잘 푸셨고요. 40번입니다.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4분의 1로 줄이고자 한다. 표본의 크기를 몇 배로 해야 하는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인다라는 건 처음에 구했던 실내 구간에서 이들의 구간을
전체 4분의 1로 줄이겠다. 그림에서 확인하듯이 꽤 많이 줄였는데요. 앞서도 강조했지만 이렇게 구간을 줄이거나 늘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표본의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요 자리에 들어갈 개수를 상상한다면 처음에 n개에서 16배가 되면 루트 16n분의 1이니까 전체는 4 루트 n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16배, 4번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에 4배로 늘리면 2분의 1배가 되고요.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 사이에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보이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4분의 1로 줄이자면 표본의 크기는 16배, 누군가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하면 4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배로 늘리겠다고 하면 표본의 크기를 4분의 1배 해서 감소해야 되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1번 문제도 개수에 대한 거지만 표준 오차를 반으로 줄이려면 하는 조건에 맞추어 표본을 얼마나 더 추출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처음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았죠. 따라서 10개를 뽑았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개를 뽑았을 때 루트 10분의 시그마라고 하고 이 값을 2배 루트 10분의 시그마로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이 루트 10은 루트 40분의 시그마인가요? 그러면 40개가 표본의 수였겠죠? 따라서 반으로 줄이려면 추가로 얼마를 더 추출해야 되는가? 10개에서 30개를 더 추출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n개에서 4n개 4배를 하면 표준 오차가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실내 구간의 길이도 2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처럼 표본의 개수를 바꾸면 표준 오차의 값이 그리고 실내 구간의 값이 수정이 되는데 그 관계는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만약에 이 설명이 너무 어려우면 한 가지만 기억하셨다가 문제풀이에 사용하세요. 해설에서도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루트 10이 아니라 루트 40으로 바꾸면 2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30개만큼 더 추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42번입니다. 표본 크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상호 관련 요인으로 실내 수준과 실내 구간이 있다. 이때 실내 수준은 Z값 등을 말하는 거예요. 0.05와 0.025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내 구간은 95% 실내 구간이냐 99% 실내 구간이냐 또는 오차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차 한계에 대해서 뭐뭐보다 작거나 같게 하려고 한다 등의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 표본의 크기를 100에서 400으로 증가시키면 여기까지 오면 실내 구간은 2분의 1배로 줄어들겠죠. 이때 실내 수준을 95%, 99% 각각에 대해서 그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100에서 400으로 4배 증가시켰을 때 95% 실내 구간과 99% 실내 구간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좁혀지느냐. 그런데 표본의 개수가 4배 증가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전체 길이가 반씩 줄어들잖아요. 따라서 50%씩 좁혀집니다 라고 답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실내 수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개수가 줄어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두 반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 해설을 읽어볼까요? 실내 구간 길이는 루트 n분의 z 곱하기 시그마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고 루트 n에 반비례한다. 아래 표본 크기의 영향은 동일하게 비율로 반영되는데 크기를 4배로 늘리면 길이는 50%로 줄고 95%, 99% 모두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잘 푸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실내 구간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43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는 검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첫 번째 문제 44번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허용 한계를 뜻하는 통계적 용어는 제1종 오류를 범할 제1종 오류? 뭐지? 네, 여러분들 아마 검정을 공부하게 되면 제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안에는 1종 오류를 범할 확률,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 그리고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허용 한계를 알파, 2종 오류를 범할 허용 한계를 베타
이렇게 짝지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래로 몇 개의 문제는 제1종 오류, 2종 오류 관련된 문제고요. 1종, 2종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표 하나 그려라. H0, H1, H0, H1. 진리가 H0냐 H1이냐? 위에는 진리이고요. 왼쪽에는 의사결정입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H0가 진리인데 H0를 선택했어요. 옳은 결정. H1이 진리인데 H1을 선택했어요. 옳은 결정. 이렇게 옳은 결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H0가 진리인데 H1을 선택했어요. 제1종 오류. H1이 진리인데 H0를 선택했어요. 제2종 오류. 따라서 H0, H1, H0, H1 쓰시고 5, 5, 1, 2 이와 같이 채워주시면 제1종 오류, 2종 오류 외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죠. 이때 제1종 오류를 범할 H0가 참인데 H1을 선택하는, 다시 말하면 H0를 기각할 오류를 범할 확률의 허용 한계, 확률 알파, 베타, 1 베타. 그러니 질문의 답은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외에 베타와 1 베타, 특히 1 베타를 검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후에 또 질문을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구별만 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어요. 직접 구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됩니다. 우선 43번의 답은 2번 유의 수준이다. 그 외에 기각력, 검정 통계량, 대립가설에 대한 설명 들어있고요. 특히 대립가설은 H1이죠. H1에 대한 설명 4번 볼게요. 표본에 근거한 강력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로. 표본에 근거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조사자가 지지하고 싶어하는 가설 좋습니다. 그 외에 1번 기각력은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의 영역인 거죠. 3번 검정 통계량은 앞서 기각력이 들어갈 값으로 검정의 기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본 통계량입니다. 43번과 같이 이론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하나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허용 한계를 뜻하는 통계적 용어 유의 수준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하세요. 44번의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요. 1번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규모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이다. 앞서 함께 읽어봤지만 3번의 글처럼 규모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죠. 유의 수준이라는 단어는 확률이고요.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H0가 참인데 H1을 선택할 확률, 오류를 범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뜻한다. 교수님, 전 최대 허용 한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 단어 너무 어려워요. 쉽게 풀어서 쓰자면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의 수준 알파를 표시해 놓고 이 임계값까지가 허용해 줄 범위다. 0.05만큼만 허용해 주겠다. 만약에 0.051 조금만 커져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따라서 0.05가 최대 허용 한계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규모가설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 베타죠. 베타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준으로 분포를 정의하자면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분포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규모가설 입장에서 유의 수준을 정하죠. 그러면 기각력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임계값을 기준으로 대립가설이 입각해서 보이는 파란색의 범위, 이 부분이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이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항상 임계값을 기준으로 좌우에 영역이 공존하게 되고요. 임계값을 크게 해서 알파를 작게 하면은 베타가 커지고요. 임계값을 작게 해서 알파를 키우면 베타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서로 어떤 관계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2번으로 내려갈게요. 요일 수준 알파법이란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알파 이하인 검정 방법이다. 제1종 오류죠. 그래서 보통 검정해라 그러면 요일 수준 0.05 하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4번입니다. 제1종 오류를 범할
범한 확률과 제2종 오류를 범한 확률 중 큰 쪽의 확률이 유의 수준이다. 무슨 소리래요? 4번은 완전히 틀린 설명이고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즉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유의 수준이라고 그러고 보통 알파라 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 수준 알파를 이용해서 검정하는 법을 알파 검정법이라고 하고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 알파 이하인 검정 방법이다. 이미 여러분들이 검정하는 방법 자체가 유의 수준 알파 검정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의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45번에는 유의 확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고 문제를 풉시다.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먼저 정하고 따라서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임계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 동시에 기각력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자에 의해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의 값이 Z 스타라고 한다면 이 값이 기각력 안에 들어가면 따라서 H0를 기각한다. 여기까지가 가설 검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때 검정 통계량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제가 지금 색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 색칠하는 부분이 뭘까요? 또 다른 확률이죠. 이 부분을 P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value, P값, 유의 확률. 외부에서는 P값 좀 가져와 P값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검정 통계량의 값을 정하면 이 값에 상응하는 확률을 확인할 수 있고 0.0으로 정했던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P값이 작으면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P작 R P작 R 수업 시간에 계속 P작 R을 강조했던 거고요. 이제 P값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각각의 설명을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주어진 자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때 주어진 자료란 데이터를 이야기하고요.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검정 통계량의 값을 이용해서 확률을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있고요. 검정 통계량이 실제 관측된 값보다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더욱 치우칠 확률로서 귀무가설 하에서 계산된 값이다. 그 설명이 길어서 조금 어려운데요. 검정 통계량이 실제 관측된 값보다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지지하도록 멀리 최대한 멀리 이렇게 치우칠 확률로 귀무가설 하에서 계산된 값이다. 귀무가설보다 얼마나 먼가요? 이게 귀무가설이면 얼마나 먼가요? 라는 해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맞고요. 특히 귀무가설 하에서 계산되는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귀무가설에서 가장 멀리 가도록 더 멀었으면 좋겠어.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치우친 확률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에 유의 확률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대한 반증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유의 확률은 그림에서도 먼저 강조했듯이 최소로 확인이 되거나 가장 작아야 돼요. 보통 0.000 이러한 값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귀무가설에 대해서 반증이 강하다. 반대하는 증거로서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의 확률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대한 반증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4번 유의 수준이 알파, 유의 확률 P보다 작으면 P작 R? 이거는 P 큰 R인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거죠. 4번은 앞서 여러 번 공부했던 둘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P작 R, P가 알파보다 작아야 된다. P가 알파보다 작아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읽어볼게요. 통계적 가설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의 값에 대한 유의 확률이 주어졌을 때 따라서 유의 확률은 검정 통계량의 값에 상응하는 확률이고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측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 안에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 결과 귀무가설에 대한 반증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5번에서의 4번을 그대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문제가 46번이고요. 가설 검정 시 유의 확률 P값과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P작 R 1번에 P작 R이 보이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맞는 말이죠.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P작 R, 귀무가설 기각 이렇게 짝지어 주시면 바로 해석이 되고요. 47번에 P작 R을 현실에서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가설 검정에서 유의 확률 P값이 0.044일 때 검정 결과로 맞는 것은 유의 확률과 검정 통계량의
통계량의 값은 짝이 지어져야 된다.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임계값을 정하게 되면 임계값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영역이 0.0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의 확률 P값은 확률이라고 했고 0.044니까 0.05보다 조금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칠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이 값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P작 R 따라서 0.05에서는 H0를 기각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아래 보기를 읽어보니까 귀무가설을 유의 수준 1%와 5%에서 모두 기각할 수 없다. 아하, 유의 수준 1%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유의 수준 1%란 확률값이 1%인 거예요. 따라서 0.01 그리고 0.01일 때 임계값이 또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0.044는 0.01보다 큰 거죠. 그리고 0.01의 기각력과는 관계가 없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더 작다라고 확인이 됐죠. 그 결과 0.05에서는 H0를 기각하지만 0.01에선 기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귀무가설을 유의 수준 1%에서 기각할 수 없으나 5%에선 기각할 수 있다.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느껴지실까요? 0.05, 0.01, 0.044 값을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P작 R이에요. 작아야 돼요. 0.05에 상응하는 임계값이 있겠죠. 0.01에 상응하는 임계값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산한 값에 상응하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림에서도 바로 해석이 되겠지만 기각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 H0를 기각하는 것 따라서 47번에 있는 값을 단순히 수식어로만 비교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또는 위와 같이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문제를 바로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요. 또 현실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하는 연습도 됩니다. 48번 역시 유의 수준과 임계값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다음은 보험 가입자 30명에 대한 보험 가입액을 조사한 자료의 일부로 보험 가입액의 모평균이 1억 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30명에 대한 자료도 줬고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조금 위축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에 대한 T 검정 통계량이 1.201이고 유의 수준 5%에서 올바르게 검정한 결과는 그리고 아래 보기로 내려가서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비교하는 모습이 보이죠? 검정 통계량하고 유의 수준도 비교하네요.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검정 통계량은 특정한 값이고 유의 수준은 확률이에요. 따라서 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3번, 4번 땡.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인데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와서 유의 확률이 0.239이고 유의 수준을 0.05라고 했으면 0.05보다 0.239가 훨씬 크죠. 그 결과 H0를 기각할 수 없다.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므로 모평균이 1억 원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가설을 기각한다. 어떤 게 답일까요? 1번밖에 없는 거죠. 43번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가 굉장히 길고 현실에 있는 값을 주고 등으로 다른 문제보다 뭔가 질문할 게 되게 많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결국은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0.05보다 큰지 작은지 P자갈만 보면 되는 거죠. 48번 같은 문제에 속지 마라. 오른쪽에 해설을 읽어보니까 검정 통계량의 값이 1.201, 유의 확률이 0.239, 유의 수준 0.05로 결과적으로는 P자갈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주어진 문제가 풀린다. 0.05보다 P값이 크니까 귀무값을 기각하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주장은 통계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결과 모평균 1억 원이라는 주장을 통계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기각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기각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도 꽤 소개가 되니까 확인해 봐 주는 시간 가지시고요. P값이 어떤 건지 이젠 좀 더 명확해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49번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역시 진리, 의사결정 다시 그리지 않아도 이제 아시겠죠?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제1종 오류죠? 교수님 제1종 오류만 시험에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2종 오류도 나오고 검정력도 나옵니다. 50번 다음 중 제1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다르게 구별된다. 4번에 보니까 참임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다.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것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4번 51번입니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갈각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미 앞서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죠. 다시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아래쪽에 그려봅시다. 그리고 지금의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셔야 이후에 알파와 베타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알파에 입각해서, 다시 말하면 귀무가설에 입각해서 그들의 분포가 하나 정해지고요. 알파는 귀무가설에 입각한 유의 수준으로 이 부분을 알파라고 해요. 당연히 임계값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연구자가 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관심을 새로운 H1에 입각해서, 그러니 이때 뮤가 뮤0다라는 주장과 관계에서 아니다, 뮤는 뮤0와 다르다, 크다, 작다, 또는 뮤는 또 다른 뮤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분포를 또 옮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시야를 옮기는 과정인데요. 이때 임계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확률이 베타다. 누군가가 알파를 더 작게, 0.05가 아니라 0.01로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럼 임계값도 작아지고 임계값을 기준으로 베타가 커지는 거죠. 보이시죠? 아, 나는 유의 수준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럼 임계값이 조금 더 H0의 값에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은 베타가 작아지는 거죠. 이 과정을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에 주어진 표본에서 알파와 베타를 동시에 줄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외에 있는 글들은 다 옳지 않아요.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1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그럴 수도 없고요. 4번에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으면 항상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무슨 소리? 3번만이 정답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줄일 수 없어, 이런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를 키우면 베타가 줄어들고 알파를 줄이면 베타가 커지고, 그런데 알파 베타 모두가 오류를 범할 확률이에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잖아요. 오류를 범하는 거는 나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키우고 어떤 걸 줄이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한 번씩은 소개가 되는데, 그래도 이들을 잘 컨트롤할 만한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컨트롤한다, 알파를 정하고 베타를 좀 적절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해석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른쪽에는 검정력에 대한 이야기지만 표본의 수를 늘리면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53번은 검정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표본의 수를 늘린다, 맞거든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표본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같이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1번 3번이 답이다 뿐 아니라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후에 논의를 할 거고요. 그럼 교수님, 검정력은 어딥니까? 1-베타가 검정력이죠. 베타가 왼쪽이니까 오른쪽이 검정력이겠죠. 그러면서 이 검정력이 크다는 것은 H0의 값과 아주 다른 뭔가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세상을 보세요라고 주장할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52번 검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검정력은 아래 표를 보면은 H0가 오를 때 H0를 의사 결정하는 거예요. 옳은 판단이죠. 지금 연구자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H0가 옳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때 H0가 옳다라는 뭔가를 얻은 거죠. 그러니 옳은 판단을 하는 이 영역이 연구자의 영역인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4번에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규모가설을 기각시킬 확률 1-베타라고 부르고요. 해설에도 대립가설이 참인 상황에서 규모가설을 기각시키는 옳은 판단을 내릴 확률을 검정력이라고 한다. 검정력과 관련해서 53번에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기존의 가설을 극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다음 중 통계적 검정력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앞서 51번에서 이야기한 거랑 동일하게 먼저 표본의 수를 늘리는 건 어떠한 처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치예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등등 해서 표본의 수를 늘리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2번 유의 수준을 높인다, 3번 연구 조건을 통제하여 모집단의 분산을 작게 한다, 4번 충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양측 검정보다 단측 검정을 정한다, 모두 검정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53번이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답이 없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질문한 걸까 여러 번 곱씹어보고 고민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번 유의 수준을 높인다 부분이 위험하구나, 검정력을 높이는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유의 수준을 높인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유의 수준 0.01에서 0.05, 0.1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서 0.01인 유의 수준이 0.05, 0.01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베타 값이 작아지니까 검정력이 커진다. 이 맞거든요. 하지만 왜 우리는 유의 수준을 늘리지 않을까요? 아래 그 답이 있습니다만 내려가 볼게요. 유의 수준 알파를 높이면 귀무가설 더 쉽게 기각하게 되어서 겉보기에는 검정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알파가 커지니까 제1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류가 커지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1종 오류를 더 많이 범하게 된다. 이 부분이 검정력을 높이는 절차와 관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논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표본수가 많아지면 분산이 작아지면 특히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을 비교했을 때 단측 검정을 사용하면 하면서 검정력을 높이게 돼요. 그런데 교수님, 검정력을 높인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귀무거설을 기각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려 볼게요.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귀무거설을 기각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하고 질문하면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단측 검정은 한쪽만을 확인해 보는 곳이죠. 따라서 이쪽 모두의 유의 수준 0.05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양측 검정은 양쪽을 좀 잘라서 반씩 있어야 돼서 이쪽에 0.025, 왼쪽에 0.025 그 과정에서 0.05와 관계해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단측 검정에서는 기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양측 검정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지 않는 거죠. 이에 대해서 4번처럼 단측 검정이 검정력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다. 양측 검정보다 단측 검정이 더 높은 검정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 문장도 시험에 자주 확인이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설 검정과 관련하여 오류 또는 검정력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54번에